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앞으로 주식, 양도성 예금증서 이런 종이로 돼 있던 모든 증권들이 전자로 발행된다고 합니다. 편하긴 할 것 같고요. 또 위조 증권 소동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안전할까 하는 우려도 없진 않습니다. 오늘 생생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팔 지진,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라고 안전할까라는 생각들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한 화산 재해 피해와 관련한 연구 결과가 주목이 되는데 백두산 폭발하면은 얼마나 손실이 발생할까요?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 이번 연구에 참여한 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전기료가 걱정이라면 에어컨을 끄세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낯선 곳일수록 설레는 곳이라는 것을, 편한 것은 뻔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이런 것에 우리 가족이 즐거워한다는 걸 모르고 살 뻔했다. 저 캠핑이 선물한 뜻밖의 세상, 대한민국 캠핑 넘버원 코베아.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 앤 디퍼런트 르노 삼성 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은 파란 것 같습니다, 대체로. 파란 예. 중에 울긋불긋 조금씩 빨간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종합주가지수는 2122.81, 마이너스 16.73포인트 내리면서 어제 상승폭을 다 반납한 모습이고요. 코스닥시장은 715.64, 플러스 1.69포인트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외국인들의 선물이 8,700개억 이상 쏟아지면서 네.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세가 2,700억 이상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에 있는 대형주, 지수 관련 대형주 쪽으로 매물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로 인해서 중소형주하고 코스닥 쪽에서 강세가 좀 이어졌다라는 점이 오늘의 특징이 될 것 같고요. 네. 제약 바이오주가 오늘도 좀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후발로 지금 엔터 섹터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도 좀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의 숨고르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라기보다 그냥 마냥 쉬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사실 예. 지수는 올라왔지만 네. 종목들은 계속 좀 좋지 못한 섹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주들이 좀 최근에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최근에 좀 강하게 좀 반등을 네.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IT주도 좀 희망을 가졌었는데요. 오늘 다시 좀 프로그램 매물에 좀 좌절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대차가 다시 한번 16만 원이 깨지는 모습, 삼성전자가 오늘 한 14,000원대 하락하는 모습, 그다음에 철강 섹터, 그다음에 좀 IT 섹터, 화학주 섹터, 정유 섹터, 조선 섹터 모두 밀려나면서 경기 민감주 섹터들의 약세 조정이 좀 이어졌고요. 반대로 좀 내수주들이 오늘 주도를 하면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의류 섹터들이 좀 강하게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엔터주라든지 바이오, 화장품, 제약, 신약 이런 sek터 쪽에서 정말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라는 예. 네, 그런 문구처럼 상당히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시장도 상당히 부익부라고 그러죠. 반대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이오 쪽은 뉴스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최근에는 무슨 이슈만 나오면 그냥 바로 상한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뉴스만 나오면 그냥 바로 상한가고요. 그런 모습들이 신약 관련주들에서 참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의 신약 관련주들의 급등세를 보면 격세지감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과거 몇 년 전을 보시면 네. 몇 년 전만 해도 한 5, 6년 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해도 바이오주들이 한번 활기를 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쫙 가라앉았었는데요. 네. 그때가 가장 강하게 올랐을 때 이유가 임상 1상에 돌입을 했다. 그렇죠. 뭐를 할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왕창 주저앉았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다시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또 지금은 이제 2상에 들어갔다. 이제 3상에 진출한다. 뭐 이런 뉴스들인 거죠. 네. 그때 이제 1, 2상 했던 업체들이 지금 2상, 3상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또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은 이미 뭐 신약을 개발해서 또 라이센스 아웃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실적으로 돌아오는 기업들도 많은데요. 이런 바이오 제약주 투자하실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직까지 3상 이하에 있는 종목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서 잘 선별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로 신약 개발하는 데 드는 시간은 최소한 10년 이상이고 뭐 20년까지도 걸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3상에서도 또 단계가 나눠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어렵고요. 뭐 특히 최근에는 뭐 FDA 승인 뭐 이슈로 뭐 오른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네. 승인이 날지 말지는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반드시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특히 좀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본다라면은 네. 중국 쪽에 뭐 수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되면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종목 찾기에 상당히 분주합니다. 어제 보니까 제약이라는 이름, 바이오라는 이름만 붙어 있으면 다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 화장품도 대형 화장품주들이 가다 보니까 화장품의 원료를 조금이라도 납품하는 회사, 어. 뭐 화장품 병 만드는 회사, 병뚜껑 만드는 회사, 예. 근데 통 만드는 회사 뭐 다 올라가고 있어서 그 사실은 뭐 화장품이 팔리면은 다 팔리는 거니까. 네, 예. 맞습니다. 또 그런 그렇군요. 부분들까지 막 확산되는 분위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형주 선호하시고 수출주 선호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시장이라서 상당히 힘든 시장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좀 이게 이끌어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업종이요.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삼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의 안승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업들은 항상 좀 엄살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건 네. 제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들어보니까 탄소 배출권 이게 원래 네. 온실가스 줄이자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요 거래제와 관련해서도 또 앓는 소리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이번도 꽤 오래 했던 얘기 같기는 해요. 그렇게 합니다. 일단 뭐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서 잠깐 뭐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이산화탄소가 뭐 말씀하신 대로 지구 온난화의 이 원인으로 꼽히는데 기업들에게 이산화탄소 좀 줄이세요. 이러면 네. 그냥 기업들이 그냥 줄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럼 뭐 법으로 얼마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강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일종의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해서 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도록 이렇게 고안해낸 제도가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들마다 이렇게 배출권 할당량을 주게 되는데요. 이거는 마치 뭐 식당 쿠폰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A 기업의 경우가 뭐 자발적으로 태양광도 설치하고 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서 탄소 배출을 좀 아껴서 그러면 할당된 쿠폰이 남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B 기업은 좀 흥청망청 써서 쿠폰을 다 썼다. 그런 경우에 A 기업은 남은 할당량을 B 기업한테 팔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비용이 발생하고 비용이 줄여지고 이런 것들이 시장 안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거군요. 그렇죠. A 기업 예. 입장에서도 뭐 탄소 배출권 줄이고 또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이게 나쁜 게 그러니까요. 아니고 네. 또 뭐 산 기업 입장에서도 배출은 더 했습니다만 어쨌든 돈을 낸 거니까 네.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든 건데요. 결국은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라는 게 누군가는 뭐 결국은 덜 쓰고 좀 더 쓰게 되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기업이 좀 유리하도록 환경을 네. 조성해서 각자가 좀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만든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 제도를 잘 보면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할당량을 얼마나 부과하느냐 또 탄소 배출권의 거래 가격을 얼마로 산정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할당량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이 기업들은 뭐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식당 쿠폰이 남을 테니까 네. 뭐 줄이려는 노력을 잘 안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 쿠폰의 가격이 너무 싸다. 그러면 뭐 내가 좀 더 쓰더라도 돈 주고 사오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제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흐려지게 되는 거라서 사실 이 할당량과 가격을 얼마로 적절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지금 할당량은 2017년까지 20%의 온실가스를 또 줄이도록 이렇게 예. 목표로 하고 할당량을 줬고요. 또 할당량을 넘으면 톤당 10,000원에 사와야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할당량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할당량이 너무 작아서 부담이다. 식당 쿠폰을 더 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주장에 따르면 지금 네. 설정한 대로 가면 2017년까지 작게는 한 12조 원, 많게는 27조 5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 기업들하고 대체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거냐 이런 주장입니다. 항상 기업에서 하는 얘기죠. 물론 이게 예. 탄소 배출권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유럽 정도고요. 네. 미국이나 일본,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은 다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데 반대로 환경단체 입장 쪽에서는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원래 배출량을 톤당 10만 원으로 설정하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예. 근데 기업들이 그때 하도 뭐 죽겠다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해서 이 10분의 1 가격이 10,000원으로 책정을 했었던 건데요. 환경단체들은 지금 가뜩이나 제도가 누더기가 됐는데 네. 여기서 이걸 더 내리라는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나마 좀 말싸움 정도인데 3년 이후부터는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진다 그러면 톤당 3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네. 강제 조항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생기는 건데 기업들의 좀 경쟁력도 지키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묘수를 좀 찾아야 될 텐데 좀 어려운 일입니다. 기업마다 할당량은 조금씩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업종마다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총 할당량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네. 이제 업종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과하다 규제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기업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탄소 배출을 적게 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드는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건 사실이에요. 라인도 바꿔야 되고 예, 네. 그렇기는 한데 중장기적으로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취지 자체는 그렇죠. 취지 네. 자체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는 뭐 공통의 목표가 있는 거니까요. 네. 안승찬 기자는 그 통장이 몇 개나 있으세요? 저는 뭐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돈은 많으면 됩니다. 근데 그 안 쓰고 있는 계좌가 있어요. 뭐 회사를 옮겼는데 뭐 전에 네. 쓰던 그 월급 통장은 거래를 안 했던 경우 네, 네. 그런 거는 다시 또 바꾸게 되고 그러면 안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남아있는 계좌들이 있는데 굉장히 금액은 소액이고 근데 이런 네. 것들 앞으로 자동으로 거래가 중지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통장들 뭐 청취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예를 들어서 예금 잔액이 한 10,000원 미만이 통장이다. 네. 그러면 1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앞으로는 장기 미사용 소액 계좌라고 분류가 돼서 거래가 정지되는 거고요. 뭐 10만 원 이상 뭐 이게 예를 들면 9만 원이다. 그러면 예.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거래가 자동으로 중지가 됩니다. 이게 오랫동안 이런 안 쓰는 통장들이 이 대포 통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이런 제도로 도입하는 건데요. 어떻게든 또 알고 쓰네요. 예. 네, 금융감독원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이 대포 통장의 80% 이상이 신규 계좌가 아니라 다 기존에 오랫동안 안 쓰고 있던 이런 계좌에서 이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좀 차단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자동거래 중지 제도를 도입을 하는 건데요. 예. 그럼 뭐 몇천 원은 돈도 아니냐, 내 돈은 어떻게 하느냐. 예, 저도 몇천 원짜리 남아있는 거 있어요. 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네. 계좌가 정지되더라도 이게 겨울잠 재운 거여서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은행 창구에 가셔서 내가 내 계좌 다시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통장을 다시 이용하고 뭐 잔고도 다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큰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포 통장으로 쓰이게 하느니 거래 정지를 당하는 게 낫긴 하겠네요. 네, 예. 비밀 계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티커머스라는 말이 많이 드는데요. 네. 이게 티커머스가 어떤 거예요? 이게 요즘 뭐 많이 신문에도 보도가 많이 되는데요. 예. 티커머스라는 게 이 TV하고 커머스를 합해서 만든 말입니다. 그럼 TV 홈쇼핑하고는 좀 다른가요? 비슷하긴 한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티커머스도 이 TV 홈쇼핑처럼 케이블 TV를 통해서 보는 건데요. 네.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홈쇼핑은 왜 지상파 방송처럼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거 안 나오면 이렇게 계속 돌려보기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T커머스는 일종의 VOD 서비스와 같은 겁니다. 오.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것도 얼마든지 자기가 이 리모컨으로 골라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홈쇼핑처럼 이리저리 안 돌려도 되고 T커머스는 뭐 여성복이나 가방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찾아서 이 리모컨으로 누르면 관련 영상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으니까 네. 거기서 골라서 보고 주문하면 되고 또 전화뿐 아니라 리모컨 눌러서 주문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편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소비를 유도하겠는데요? 네. 아직은 이게 좀 시작 단계라서 기술이 충분히 적용이 안 됐는데요. 네. 앞으로 이게 더 활성화되면 예를 들면 드라마를 보다가 여배우가 입은 옷이 예쁘다. 네. 그러면 리모컨으로 누르면 그 여배우의 옷이 주문되는 이런 것까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상태거든요. 곧 가능해지겠네요. 네, 그래서 예. 앞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사실 T커머스가 등장한 건 좀 됐습니다만 이게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그동안은 뭐 통신사업 규제도 많고 통신사업자들도 사업자들이 좀 몸살이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작년 T커머스 거래 규모가 한 790억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좀 풀리고 하면서 CJ, 롯데, 현대 이런 기존 홈쇼핑 회사들에다가 네. SKT, KT 같은 통신 회사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신세계 같은 회사도 지금 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T커머스 시장이 한 3배 이상 늘어난 2,500억 원. 내년에는 7천억 원까지 예. 커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라 없이는 나도 없으니 나라는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한우를 사랑하면 한우가 우리 농가를 지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까지 든든해지는 것. 한우 사랑이 나라 사랑입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 한우 자조금.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보석 청기와 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포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6월 6일부터 열리는 앤디 워홀 라이브전 초대권도 있습니다. 한 분당 4장씩 드리고 있는데요.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볼수록 곳곳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예쁜 땅,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 땅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IBK 기업은행과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청약 접수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저희는 A3블럭이시고요. 요번에 이제 51형하고 59형이세요. 먼저 방문한 시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지금 시흥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서울하고 가까운 것도 있고 근처에 이제 광명역하고 목감역 생기게 돼서 교통 등이 괜찮을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청약 통장 순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1순위 접수하는 날로 알고 있어서 1순위입니다.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어머니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둘째 아이 집을 마련해주고 싶은데 임대주택을 지금 청약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관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민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주로 결혼을 준비하시는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 노부부 세대 등 가족 구성원이 적은 세대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51제곱미터하고 59제곱미터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전용 51제곱미터의 경우에는 보증금 4,150만 원에 월 임대료 43만 원, 전용 59제곱미터는 보증금 5,200만 원에 월 임대료 49만 원입니다. 각각 전환 보증금 제도를 활용해서 51제곱미터는 최대 4,100만 원 추가 납부하여 월 임대료를 22만 5천 원으로 낮출 수 있고, 전용 59제곱미터는 최대 4,900만 원을 추가 납부하여 24만 5천 원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몰리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시흥 목감지구는 서해안 고속도로 목감 IC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하고 향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목감역이 지구 내 신설 예정으로 개통 시엔 목감역에서 여의도까지 20분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10년 동안 내 집처럼 살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공공임대아파트 청약 접수처 현장이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 되어 대한민국 만세. 모두 다 행복하게 대한민국 만세. 마음을 나누어요. 행복을 만들어요. 다 함께. 광복 70주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금융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니다. 대한민국 만세.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네, 오늘 생생포커스의 주제는 전자증권 제도의 도입입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앞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있고 사실 종이통장 안 쓰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증권 매매도 HTS 같은 걸로 하다 보면은 사실 종이로 된 증권을 볼 수 없지만 종이로 된 증권이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는 모두 다 전자화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41년 만에 이 증권 예탁 제도가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이고 시장에는 또 투자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자본시장 실장을 연결하겠습니다. 황세훈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융위원회가 밝혔는데 이 모든 증권이 전자 발행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실물증권, 그러니까 종이 위에 인쇄해서 발행하던 유가증권을 모두 전자적 기록부에 이제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는 이제 전자증권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내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은 실물증권의 발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예탁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증권 예탁원이 하는 일이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네. 소유권과 채권에 대한 권리의 내용을 이제 실물인 종이 위에 인쇄를 하고요.
이를 재산권 행사의 표준으로 활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IT 기술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이렇게 종이 위에 인쇄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더 이상은 불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네. 또 이제 외국을 살펴봐도 이미 유가증권의 발행을 실물증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 등록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전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우리도 종이를 이용해서 인쇄하던 유가증권을 전자적 등록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이제 많이 커졌던 것이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중앙등록기관을 선정을 해서 전자적 기록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만 발행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대상 증권이 주식이나 채권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네.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증권이라든지 파생결합증권, 증권 예탁증권 등 모든 종류의 이권증권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예외는 없나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일부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요. 예를 네. 들어서 기업은 보통 이제 CP라고 부르죠. 기업어음. 네, CP. 네. 예, 그리고 합자회사의 출자 지분 그리고 투자계약증권 같은 경우에는 전자증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예. 이제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CP 같은 경우에는 어원법의 적용을 받아서 실물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예외를 인정하였는데, 근데 전자당기사채 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도입되어 있어서요. CP를 대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도 실질적인 전자증권화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해 준 것이고요. 네. 투자계약증권 같은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개별적인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표준화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외를 인정하게 된 거죠. 투자계약증권이란 건 어떤 건가요?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것은 보통 이거는 이제 흔히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투자자와 이제 그러니까 투자를 대행해주는 그런 이제 대행 업체들이, 그러니까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런 거 사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집행해 나갈지에 관련된 그런 계약 내용에 관련된 부분인데, 네. 정관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되게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전자화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증권을 산다든지 혹은 뭐 펀드에 가입한다든지 할 때 쓰는 그런 계약서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 네네. 그렇군요. 네,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네.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미뤄졌을까요? 사실 그동안 전자증권 도입에 대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도입 방식하고 그다음에 적용 범위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의 이제 통일된 의견을 이끌어내는데 좀 실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제도 도입까지 연결되지 못했던 거죠. 계좌 관리 방식이라든지 혹은 등록부의 관리 주체, 또는 이제 전자증권의 적용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대립적인 의견들이 있었던 기관들이나 부처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기관들 간에 이제 최종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지연되었던 원인이 되었던 거죠. 네. 아니 그러면은 이 증권 예탁제도가 없어진다는 얘기 같은데 예탁결제원도 없어져요, 그럼? 증권 예탁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전자증권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증권 예탁 제도는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존재를 계속해서 존속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유가증권에 대해서 전자증권 제도가 도입되지만 예. CP 그다음에 합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투자계약증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예탁제도의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죠. 또한 전자증권의 적용 대상이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는 상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적용이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장 회사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발행 회사의 선택에 의해서 전자증권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계속해서 실물증권의 발행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 사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실물증권 발행을 선택하게 된다면 증권 예탁제도에 의존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고요. 예탁제도가 따라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면 전자증권의 발행은 어디서 하나요? 전자증권의 발행 자체는 그 발행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증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식, 그리고 그 주식의 발행은 해당 기업에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주식에 대한 전자적 기록부를 관리를 하는 거는
중앙등록기관이 맡게 되는 것이고요. 중앙등록기관은 예탁결제원인가요? 유착결제원이 이제 맡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아직은 확정이 된 건 아니군요. 법안이 이제 그러니까 전자증권법안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가 되면 네. 예탁결제원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증권사는 여기서 어떤 것들을 취급하게 되는 거죠? 증권사는 이제 계좌관리기관의 역할을 맡게 될 것 같고요. 계좌관리. 예, 계좌관리기관을 이제 일정 부분 맡게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그 비슷한 역할을 사실은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증권사들이 예를 들어 이제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증권사의 명의를 활용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역할을 계속해서 이제 증권사들이 맡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자증권으로 이렇게 다 종이증권을 바꾸면은요. 네네. 일단 종이값은 아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예. 근데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히 많다라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종이증권의 발행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관리와 관련된 비용의 절감 효과가 꽤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제도 도입과 관련을 해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이제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이 있는데요. 향후 전자증권 도입 이후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870억 원 정도, 5년간의 누적으로는 약 4,300억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전자증권 도입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요인은 사실은 이제 운용 비용의 절감 요소하고요. 네. 그다음에 위험 비용의 절감 요소, 그리고 기회 비용의 절감 요소, 뭐 그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중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은 사실은 운영 비용의 절감 쪽이라고 봐야겠죠. 사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실물 증권과 관리에서 다양한 이제 관리 인력들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대폭 줄어들 수 있거든요. 따라서 실물 증권의 발행, 예탁, 그리고 매매, 청산, 결제, 그리고 권리 관리까지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뭐 인력에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효과가 사실은 비용 절감 효과의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보면은 은행에서도 네. 종이 통장 안 만들고 전자 통장만 하면은 뭐 발행 비용이 안 들고 통장만 되면 1,000원 내게 하고 이런 제도는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절감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인터넷 뱅킹 같은 걸 많이 쓰기 때문인데, 네네. 증권도 거의 전자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다 이제 예를 들어 주식 거래를 하실 때 네. 실물을 들고 주식 그러니까요.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 전자증권 제도로 다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변화 혹은 뭐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일반 투자자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효율성, 그다음에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자 이제 도입되는 제도인데, 네. 이미 일반 투자자분들이 실물 들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네. 이미 다 무권화가 상당 부분 진척이 그렇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충분히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건가 잘 네.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시스템 전체로 봤을 때 특히나 그 거래가 체결되고 난 이후의 영역, 우리가 이제 HTS를 통해서 거래를 체결시켰다고 해서 그 거래가 거기서 끝나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네. 이 거래가 실질적으로 종결되기 위해서는 그 후손 업무들이 일반 분들은 볼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후손 업무들의 영역들이 꽤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후손 업무와 관련된 영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직접적으로 네. 피부로 체감하시기는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부분들은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라도 이 네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니까 네네. 기술상의 오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투자자가 받게 될 피해는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만일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을 네. 한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되면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그에 상응하는 이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의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자본시장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게 꼭 맞는 일자리 어디 없을까? 취준생도 재취업자도 엄선된 일자리 정보가 한 곳에 라디오 인크루트.
네, 라디오 인크루팅 시간입니다. 취업에 대한 정보와 방법을 소개를 해주실 인크루트 서미영 상무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취준생이나 재취업자나 혹은 재직자나 많이 상무님들한테 연락하시죠? 네. 네. 하긴 일자리 많은 것 같아요. 예, 일자리의 어떤 그 유무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서류들 그래서 많이들 작성을 해놨다가 쓰는데 네. 이 채용 서류 같은 경우에 내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 인적 상황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거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채용 서류를 반환하는 제도가 생겼다고 하던데 네. 이게 잘 알려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네. 기업이 채용 일정을 포함한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해 구직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를 골자로 한 법안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지금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이제 기관에서 시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100명 이상 300명 미만, 후 내년에는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이제 적용되는 법인데요. 예. 채용 절차법의 입법 취지를 좀 살펴보면 사용자의 그 거짓 채용 광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채용 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접수를 장려해서 채용 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 불합격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안내하도록 이런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네. 네. 이게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행 상황이 그만큼 좀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1월 도입 이후에 이제 시행 5달 정도 지났는데요. 우선 이 법의 이제 시행 대상이 되는 이제 300명 이상, 그중에 특히 대기업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삼성그룹은 1월부터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자가 직접 제출한 각종 서류와 자료는 본인이 신청하면 반환한다고 안내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삼성 측에서 부담한다라고 이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접수를 받으면 그 다시 우편으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 이런 과정에 이제 필요한 비용 부담은 회사에서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LG그룹도 채용 사이트에 공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별도 안내 메일을 이제 보낼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현대중공업이나 한진그룹에서도 서류 반환 청구 메뉴를 사이트에 만들어놔서 지원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그룹의 계열사들은요, 예. 여전히 제출 서류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굉장히 많이 보셨죠. 네. 여전히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면접 전형 참가자의 한해 서류를 제출받으면서 개별적으로 구두로 설명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대체로 관련 안내나 절차를 여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이게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도 반환이 가능해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제 서류들은요, 예. 우편 접수라든지, 그러니까 직접 가서 방문 접수를 한다거나 이런 예. 서류들을 주로 이제 의미를 하죠. 인크루트에서도 한 번도 설문조사 해보셨죠? 네네네. 관련해서 지금 어떤 시행 결과들이나 경험들이 있는지 좀 물어봤는데요. 구직자, 직장인, 그리고 인사 담당자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 먼저 직장인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는 아니요라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모르고 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채용 서류 반환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예. 70% 이상은 필요가 있었다라고 네.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한편 우리 구직자들이 채용 서류 반환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봤더니 이제 개인 정보가 찝찝하신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2위였는데요.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어학시험 증명서, 졸업성적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지원자가 입사 지원을 하면 동시에 이제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시간도 들지만 원본 제출 시 비용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요. 근데 이렇게 한번 제출하고 나면 돌려받지 못하니까 요즘 입사 지원 한 군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면 100군데도 한다고 이야기를 예. 하는데 예를 들면 10,000원씩
곱하기 100을 해보면 그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이런 낭비가 있다라는 거죠. 조사 결과에서도 확실히 이제 시행 자체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향후에 구직자들이 원하는 방향은 당연히 좀 돌려받는 쪽이겠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95% 정도의 응답자가 채용 서류 반환제는 앞으로 더욱 알려져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올해 이제 이미 5개월 정도 이제 시행을 하면서 뭐랄까 경험이 있는 이제 이미 구직자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해봤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제도를 알고 있었지만 못했다라는 응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뭐 예상되는 답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 답변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재지원 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게 우리 구직자들이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같이 공유를 해봤고, 채용 서류 반환제가 더욱 알려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직자의 생각은 채용 공고에서 눈에 띄게 명시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캠페인을 실시해 사회적 관심을 일으켜야 된다. 면접 전후 구두로 안내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각각 순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또 응답자들이 원하는 제도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요, 이게 법만 이렇게 고시하지 말고 탈락하면 자동 반환하게 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52% 정도 이제 나와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구직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원할 것 같아요.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채용 서류 반환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직자와 비슷하게 반 정도는 아시고 반 정도는 모르신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고요. 네네네. 앞서 구직자들은 이 제도가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71% 정도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기업 측에서는 조금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7.8%만이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서류를 제공하는 쪽과 제공받는 측의 입장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채용 서류 반환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11% 정도 이제 나와서 올해 대상이 되는 기업들 중에 대다수가 아직 이런 제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왜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돌려주려고 할까요? 네, 또 상상하시는 그 답이실 텐데요. 번거롭죠, 일단. 돌려줘야 되니까. 네네네. 그리고 비용도 들잖아요. 네. 요즘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 공채를 하면서 입사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대략 10,000여 건 정도의 입사 지원서가 접수되거든요. 딱히 그렇지는 않겠지만 10,000명이 다 돌려달라고 하면 그것을 처리하는 이제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싫다, 까다롭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들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해서 돌려줄 수 있도록 좀 푸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제가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런 제도 시행이 대기업처럼 입사 지원이 많은 정기 공채를 좀 지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제도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수록 어쨌든 이런 과정의 까다로움 때문에 지양을 할 수 있겠다, 채용 자체를 지양할 수 있겠다 이런 염려. 오히려. 네, 그런 것도 요즘 채용이 워낙 없으니까 사실 이런 제도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구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 분명하지만 기업 측면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또 걱정도 되는 이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또 채용 과정에 이제 비용이 계속 높아지니까 채용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이제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중대 의견을 드리면 기업과 개인이 입사 지원을 서로 이제 할 때 주고받을 때 오프라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편 접수나 방문 접수나 이런 오프라인 심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온라인으로 이제 좀 이동해서 자동화를 통해서 번거로움도 좀 없애고 비용도 좀 낮추고 그래서 구직자들이 나 떨어지면 반드시 서류 돌려주세요 이렇게 체크하면 그 자동으로 돌려지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더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용 절차법이 돼서 이 채용 서류 반환제가 실시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 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시흥 105 신도시에는 클래스가 다른 엄마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학교도, 누리는 문화도, 사는 공간까지도. 좋겠다, 할라비발디 엄마들.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 시흥 105 할라비발디 캠퍼스 2차 5월 오픈 예정. 문의 1688-2600. 아 피곤해. 또 야근이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영진 구론산 밤원드. 50년 동안 언제나 필요해보게 영진 구론산 밤원드. 어떤 음악도 아무 말도 없어도 향긋한 바람 소리에 모닥불 타는 소리만으로도 이렇게 로맨틱하다는 걸 모르고 살 뻔했다. 첫 캠핑이 선물한 뜻밖의 세상. 대한민국 캠핑 넘버원 코베아. 네, 세계 각지에 있는 화산이나 뭐 지진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백두산도 휴화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폭발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남한에 얼마나 피해를 미치게 될까요? 상당히 좀 많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요. 이 연구 진행한 팀을 연결해서 폭발로 인한 피해 예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